자, 21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쵸? 자, 어때요? 글의 내용이 됩니까?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맨 마지막 부분? 언어를 정당화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렇지. 언어를 정당화의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글의 흐름을 잘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 좀 빠르게 선생님이 해석을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꽤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조금 오버를 하자면 어디까지? 벗 앞까지 끊어주세요. 자, 요 첫 번째 단락이 무슨 얘기했나 봅시다. 자, 진실과 지식에 대한 어떤 고전적인 개념은 바로 뭐였습니까? 생각을 위한 시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생각을 위한 시장이라는 개념이 바로 뭐였습니까? 뭐예요? 제대로 된 어때요? 진실과 지식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수많이 존재하는 개념들이 있어. 근데 그 개념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 올바른 것을 골라서 사야 돼. 그래서 시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다시 한번. 지식이라는 진실. 어떤 사람은 이게 진실, 저 사람은 저게 진실이라고 하고요. 저 사람은 저게 진실이라고 할 거야. 수많은 진실이랑 지식 가운데서요. 나한테 적합한 게 무엇인지 제대로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불러? 시장이라는 개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걸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어. 자, 우리는 encounter 마주합니다. 뭐에 마주합니까? competing idea. 요거 현재분사 기억하시죠? 뭡니까? 경쟁하다. 그렇지, 경쟁하는.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충돌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 개념들을요, 살면서 너무나 많이 마주칩니다. 너무나 많은 개념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들을 평가합니다. 어때요? 우리한테 가장 잘 맞게. 어떻게 잘 맞아야 돼? 현실에, 우리의 현실에 가장 잘 맞은 걸 선택을 합니다. 됐나요? 그런 다음 let 사역동사죠. 하게 한다. 뭘 하게 한다? 가장 최고의, 그리고 가장 명확한, 분명한 사실이 형성하게 합니다. 목적격보 동사원형. 무엇을 형성하게? 우리의 신념의 토대를 형성하게 합니다. 됐나요? 자, 그것은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요. 여기까지 무슨 얘기야? 수많은 개념들 중에서 현실에, 즉 나한테 어떤 게 가장 잘 맞는지 골라내야 돼. 됐어? 자, 그 다음 개념. 자, 그러나 in practice, 실제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시장에 있어, 정당화의 시장에 있는 시간의 대부분 동안, 자, 우리는 단어를 쇼핑합니다. 뭐가 아니라 그것들이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것들이 이야기, 뭐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하는 거죠? 제대로 된 단어를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선택을 했어. 그에 대한 핑계. 내가 이 선택을 한 이유 때문에 단어를 선택했다는 얘기인 거야. 어떤 단어? 정당화. 정당화. 정당화라는 단어가 어떤 얘기인 거야? 내가 위에 얘기랑 연관 지어볼게. 나의 현실에 어떤 생각이 제대로 맞는지, 이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제대로 골라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제대로 골라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끌리는 대로 판단을 내린 다음에 그걸 뭐 한다고? 정당화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정당화한다는 게 무슨 얘기니 얘들아? 우리는 단어를 선별하고 고르고 쇼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그것들이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야.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게 정당화의 개념인 거야. 됐니? 자, 즉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야? 추구하고 있지 않아. 진술, 사실로서의 진술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아내는데 도울 생각을 찾고 있다는 거야. 알겠니? 일찍 왔네요. 자, 됐어요? 1번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우리는 진짜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뭐야? 정당화의 수단으로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문장 같은 얘기입니다. 됐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믿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야? 정당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우리는 찾고 있는 것들이 뭐죠? 바로 이러한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진술입니다. 이게 변호사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아까 혜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언어라는 건 결국 바로 뭡니까? 정답. 그렇지. 기능.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어를 더 큰 존중 갖고 대하는 건 우리는 단순한 자기 방어 이상의 것을 달성한다라는 거야. 자기 방어 이상의 것을 달성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얘들아. 나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언어를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선택을 했어. 나 오늘 승무기 패야지. 선택을 했어. 그런다면 어떤 언어를 골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를 때리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정당화한다고.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누구 방식이야? 변호사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래 과학적인 방식이라면 무슨 얘기야? 승무이가 공부를 안 하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언어를 승무가 현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대학에 갈 수 있어. 지각을 한다든지 선생님 톡이라든지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니? 이렇게 설득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학자의 방식인 거야. 근데 일단 결정을 해. 저 새끼 내가 오늘 패야지. 지각했어. 너 일로 와. 이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면 정답 뭘까요? 주제. 언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소재. 그쵸? 그리고 이렇게 변동 주제야. 그럼 과학적인 방식, 과학자의 방식이 주제겠어요? 변호사의 방식이 주제겠어요? 변호사의 방식. 왜? 모의고사는 변동 주제라고 했잖아. 변호사의 방식 어딨니? 5번. 됐어? tendency, 경향. 어떤 경향?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은 뭐 하기 위하여? existing, 제발 기존에. 존재하는 이라고 하지 말고요. 기존의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입니다. 이해되나요? 4번은 그러면 네. 너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프리 스피치라는 건 자유로운 연설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에서 자유로운 연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이건 뭘까요? 뭐 민주주의인가요? 개념이 좀 아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냥 마켓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냥 나왔을 뿐인 거야. 자유로운 연설, 뭐 민주주의, 뭐 옛날에 공산주의에서는 뭐 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여기 정답이려면. 자, 정답 5번입니다. 이해되나요? 하나? 자, 5번 한번 볼게요. 22번입니다. 자, 22번 내용 딱 보고 안 떠오르면 진행을 한번 해야 됩니다. 폭넓은 경험을 해라. 그렇죠. 경험. 이 글의 소재는 경험이야,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공부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대부분 그래도 제목이라든지 주제 부분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핵심 키워드를 바로 알아야 돼. 됐어? 잘 봐. 첫 번째, 네가 저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 working on이야. 연구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알겠죠? 우리 유레카의 순간 기억나잖아. 됐어? 자, 그럼 뭐 해야 하는 거야? 가정하자. 뭐라고? 네가 pay attention to, 집중하고 있어. 이 두 전치사야. 뭐야? 네가 맞닥뜨리는 건 무엇이든지 간에 뭐와 그 문제와 관련 있는 걸 무엇이든지 간에. 자, 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그냥 내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안 돼. 어때야 되는 거야? 그 문제와 관련 있을지도 모르는 무엇이든지 간에, 네가 마주할지도 모르는 그 관련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관심을 계속 기울이고 있어야 돼. 네 머릿속은 온통 뭐야? 내가 풀고자 하는 어려운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야. 무조건 경험?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chances are that, 요거 수거 표현으로 봐도 됩니다. 가능성은 대니아이다. 뭐이다? 창의적인 해결책. 어려운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이요. 갑자기 떠오릅니다. 너의 마음속에 언제? 네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레카의 순간은요, 테이크 플레이스 발생합니다. 언제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는 거니 얘들아? 예상치 못하는 갑자기 번뜩이는 해결책이 뛰어나. 얘가 얘기하는 게 바로 뭡니까? 내가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어야지 어떤 경험에서 그 해결책이 떠오를지 모른다는 거야. 유레카도 마찬가지야. 내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떠올랐잖아. 목욕?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뭐야? 목욕이라는 경험을 하는 동안 부피, 물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 어떤 순간이야? 또 국에 밥을 말아 먹고 있는 동안 생각날 수도 있겠지.
책상 위에 앉아서 그것만 꽁꽁꽁꽁꽁꽁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떠오르진 않았을 거야. 어떤 게 표현이 들어갔어? 여기서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는 동안 니네 머릿속에는 이 경험과 어려운 문제를 연관시키고 저 경험과 내가 풀고자 하는 어려운 문제를 연관시키고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지만 갑자기 떠오른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단어?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 알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갑자기 일어나는 창의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따라서 원 부정대명사 누군가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것들에 집중해야 돼. 어떤 것들 이렇게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리드 투 뭐뭐로 이어지다. 자, 이것은 네가 너의 흥미와 관점과 어떤 경험을 좁히라는 게 아니야.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 결국. 그럼 뭐 하는 거야? 반대로 뭐라고? 경험의 폭이 창의성의 핵심이다. 경험의 폭이 창의성의 핵심은 뭐야? 넓은 경험을 가져야지 그와 관련된 거에 뭐가 올릴지도 몰라. 됐어? 자, 그래서 편집 누가 했니? 자, 제한돼 있다면 너의 상상력은 좁아질 거야. 그리고 그것은 앞문장 뭐 나왔어? 좁은 범위의 주제만 경험한다면 상상력이 좁아진대. 그러면 그것은 창의성에 이로운 거야, 해로운 거야? 당연히 해로우겠죠. 그래서 beneficial이 아니라 뭐 harmful 이런 단어가 나왔었죠. 그쵸? 해로운 겁니다. 윗문장에 뭐 나왔어? 주제를 좁히는 게 나왔어. 오케이? 그러니까 해로운 게 나옵니다. 정답 5번. 자, 6번 이해됩니까? shame. 죄책감. 그렇지. 정답. 부끄러움과 죄책감인데 선생님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 거의 순서 배열로 나올 확률성이 굉장히 많아요. 순서 배열. 볼까요? 부끄러움은 수치심. 이런 거 바로 뭐죠? 우리의 존재에 관한 거야.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건 우리의 행동에 관한 거야. 됐어요? 자, 이렇게 뭘 줬습니까? 첫 번째 문장을 줄 겁니다. 그럼 A번에 뭐 나와? 첫 번째 뭘 얘기했어? 죄책감부터 얘기합니다. 이게 세 가지 흐름으로 딱 좋아요. 어때요?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은 행동이라고 했죠. 우리가 한 것, 실패한 것,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사람의 반대에서 하는데 실패하거나 해온 것을 담고 있을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드는 게 죄책감이라는 얘기인가?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어. 그럼 죄책감.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인데 나는 그걸 못해. 아, 난 저거 왜 못하지? 죄책감. 알겠죠? 행동에 관한 거야. 자, 그것은 불편한 감정이지만 유용합니다. 됐어요? 두 번째 문제 나옵니다. 봐봐.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make amend 밑주시고요. 무슨 뜻이야? 보상하다. 오케이. 됐어? 보상하다. 또는 행동을 바꿀 때 우리가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한 행동을 바꾸고 있을 때 어쨌든 행동을 바꿉니다. 바로 그때 바로 뭐요? 죄책감은 뭐가 됩니까? 동기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됐어요? 하나 더.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건 뭐만큼이나 강력하다? 수치심만큼이나 강력한 거야. 이해됐어? 그러나 그 죄책감의 효과는 뭡니까? 긍정적이죠. 왜요? 수치심은 파괴적인 반면에 됐어요? 지금부터 무슨 얘기 할 거야? 다음 얘기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과할 때 우리가 사람들이 사과하는 걸 바라볼 때 지각동사 5형식이야. 그리고 부상을 하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대체하는 때 죄책감은 동기가 되지 수치심은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내가 생각한 건 뭐냐면 수치심이라는 건 약화시킨다. 무엇을? 우리의 부분을 약화시키는데 어떤 부분이야? 생각하는 부분. 뭐라고? 우리가 그렇지.
더 좋게 변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먹는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죄책감이라는 건 동기로서 작동하고 수치심이라는 건 뭐야?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깎아버려. 좀먹어. 알겠죠? 굉장히 반대 얘기고요. 실제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딱 떨어진 거는 흔치가 않은데 요번 문제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됐어? 자, 그러면 다음 글의 제목이 바로 뭡니까? 5번. 어때요? 성랑아, 6번 뭔 것 같아? 4번. 죄책감과 수치심. 이건 바로 뭐야? 같은 동전의 양면이래. 자, 동전의 양면이라는 건 뭐죠? 죄책감 아니면 무조건 수치심이야.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항상 함께 같이 나와야 돼. 맞는 거 같나요? 죄책감 아니면 수치심입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두 개가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건 맞아.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같이 오는 개념은 아니야. 그렇잖아. 그렇지 않나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단어 언제 씁니까? 앞면이 있거나, 그렇지, 뒷면이 있거나 둘 중 하나야. 다른 선택권은 없어. 앞면 아니면 무조건 뒷면이야. 그럼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 무조건 수치심이니까? 수치심 아니면 무조건 죄책감이니까? 그 개념 아닙니다. 정답 몇 번? 5번으로 와야 돼. 죄책감, not shame. 수치심이 아닌 죄책감. 즉 죄책감이라는 건 뭐죠? 동기. 됐어? 그리고 뭐라고 했어? 긍정적인, 건설적인, 즉 파괴적이지 않은, 파괴하는 게 아닌. 정답 5번이고요. 이 글의 주제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니? 수치심과 죄책감을 비교해서 누구 얘기하는 거야? 죄책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알았니? 둘 중 하나만 고르자면 그거야. 하지만 둘 다 빗댄 건 맞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정답은 5번. 7번 가볼까요? 디지털 미니멀리즘. 그렇죠. 키워드 확실하게 잡았죠? 뭐 더 이상 설명할 거 있나요? 그냥 디지털 미니멀리즘이야. 디지털 장치 사용 적게 하라고. 됐니? 항상성이라는 단어 뭐죠? 왜 나왔죠? 항상성.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내려가야 돼. 그렇지. 그게 바로 뭐야? 밸런스, 균형을 의미하는 거라는 얘기인 거야. 왜? 오자마자 도파민 수치가 혜연이가 A가 좀 쫙 올라가잖아. 그럼 그만큼 훅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알겠니? 기분이 더 나빠지게 돼. 됐어? 여기 뭐 설명할 거 없죠? 그쵸? 주제 한번 가볼까요? 아까 키워드야. 항상성. 뭐 거기 너무 가지 말고 디지털 미니멀리즘. 됐어? 그 내가 진짜 주제랑 제목 자신 없잖아? 그럼 마지막 문장 한 번만 더 해석해봐. 그럼 딱 떨어져. 4번. 7번에 4번. 그쵸? 어떻게 소셜미디어의 스크롤링이 요거 그쵸? 스크롤 내리는 거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이렇게 뭐 넘기는 거든 올리는 거든 내리는 거든 상관없어. 어쨌든 소셜미디어를 하는 것이 disturb 그렇지. 방해하다, 망가뜨리다, 회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도파민 밸런스를. 무슨 얘기야? 항상성을 깨트린다는 이야기인 거야. 알겠나요? 정답 4번입니다. 숙래 뭐? 딴 거 생각했지? 뭐? 3번? 이거 명사거든. 빠른 도파민의 증가로부터 오는 처음의 즐거움. 주제라는 건 이 글의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 얘기 하긴 했어. 맨 앞에.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구나. 아래로 가세요. 알겠죠? 결국 결론은 아랫부분에 있다는 거. 알겠죠? 갑니다. 주제를 모른다는 건 소재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디지털 미니멀리즘이었잖아.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왜 적게 사용하는지를
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인 거지 도파민이 주제가 아닙니다. 자, 다음 들어가 볼게요. 25번, 26번, 27번, 28번 다 빼고 29번으로 넘어갑시다. 아우, 문학이라는 거 뭐 시공간을 초월. 이해돼? 문학이라는 건 시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가볼게요. 아, 본질적으로 문학이라는 건 뭐다? 테스트먼트, 증거. 증거. 어떤 증거? 뭐에 대한 증거?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에 대한 증거인데 그 인간에 대한 창의성과 표현이 어떻게 된 거야? Enduring power. 그렇지, 오래 견디는, 참을성 있는, 내구성이 있는 힘에 대한 증거인 거야. 즉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이라는 건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 있어. 뭘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100년 전, 200년 전은 불구하고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1000년 전, 뭐 어디 이집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됐을 때 몇천 년 전 생각과 표현들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 그게 문학의 힘인 거야. 됐나요? 자, 그것은 대놓고 주제에 썼네요. 시공간을 트랜센트 뭐라고? 초월한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결시켜 주면서 분사구문이죠. 뭐와 연결시켜 주는 거야? 저 각계각층. 올 워크라는 건 모든 걸음걸음의 사람들이잖아. 이게 각계각층을 얘기하는 거야.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좀 시공간을 초월한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우리를 연결시켜 주면서. 됐어? 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과 항상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던 아니면 뭐 태블릿이든 PC든 어떤 게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문학은 retained, 밑줄 치고요. 무슨 뜻? 그렇지, 유지한다. 오, 송랑. 이 아니라 소모이였구나. 참아. 단어를 나왔어. 자, 문학은 유지합니다. 무엇을? 그것의 관련성과 중요성을 유지합니다. 뭐? 타임리스. 시간이 없는? 시공간을 초월. 그렇지, 시간을 초월한 예술의 형태로서. 이해됐어? 그럼 그 이유 나와. 이렇게 문학에 이렇게 참을성 있는, 내구성이 있는 힘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뭐야? 능력. 어떤 능력이죠? 포착하고 전달해. 무엇을? 인간의 경험을, 복잡성을 포착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야. 즉, 너무 중요한 단어죠. 쓰여진 단어, 언어를 통해서 작가는 독특한 능력을 갖는데 인간의 감정의 깊이를 탐구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됐어요? 인간의 깊이. 자, 그리고 또 뭐도? 그리고 관계의 미묘한 차이. 미묘한 차이, 뉘앙스. 그리고 인간 정신의 어려움과 승리,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깊이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학이라는 거 허용합니다. 우리가 뭐 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데 반영된 우리 스스로야. 뭐야? 책의 여러 페이지에 영향을 받은 반영된 우리를 바라보도록 허용하고요. 공감하도록 허용해 줍니다. 이랬니? emphasize, 강조하다 아니야. 등장인물과 뭐? 우리 자신과는 다른 등장인물과 공감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여러 상황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해준다라는 부분. 정리됐어? 그쵸? 그래서 문학, 시공간을 초월한다. 승무가 정답 찾아보자. 미안. 뭐 5번. 공감을 cultivating, 기르다, 경작하다. 공감 능력을 길러주나요? 그럴 수 있나요? 뭘 통해서?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통한 공감 능력의 상승이거든. 다양한 맥락을 통한 공감 능력의 상승은 아니지 않나요?
맞아. 5번 안 되는 이유 한번 얘기해 볼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소재가 없는 정답은 없다고 했잖아. 5번에 어디 문학이 있어? cultural context는 바로 뭡니까? 문화적 맥락인 거야. 문화적 맥락, 다양한 문화적 맥락인 거야. 너는 한국에 살았니? 옛날에 뭐 갓을 쓰고 한복 입었니? 너는 뭐 원주민처럼 이렇게 막 이상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니? 이런 문화적 맥락인 거야. 이거는 문학이 아니야. 됐어? 1번이죠. 3번 볼까요? Universal Blueprint, 보편적인 청사진. 청사진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면, 그렇지, 설계도. 너무 좋아. 이 설계도의 초판본을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베껴 쓰거나 뭘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 블루프린트가 청사진이라고 불러. 어떤 건물을 딱 보면 그 설계도만 딱 보면 이 건물의 모든 게 다 보이잖아. 그래서 뭐냐면 보편적인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설계도. 무엇을 해? 창의적인 글쓰기를 위한. 이런 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선생님 뭐라고 그러니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준다고 했잖아. 창의적인 글쓰기를 위한 보편적인 청사진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창의적인 글쓰기가 아닙니다. 됐어요? 결국 뭐야? 문학 작품에 대한 글이잖아. 또 오답 뭐 있을까요? 문학적 표현의 기술적인 미래. 말도 안 돼. 기술적인 미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1번. 인간의 삶의 거울로서의 문학. 거울로서의 문학이라는 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그럼 인간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얘기야. 조금 오버해볼까? 여기서 뭐야?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것으로서의 문학작품. 정답 1번입니다. 됐어요? 되게 방학하다. 어디요? 여방. 그럼요. 자, 13번.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뷰파인더야. 웬만 지금 얘기해 마. 됐어? 일찍 얘기했어야지. 왜 나의 그래. 자, 13번 한번 가볼게요. 자, 뷰파인더야. 자, 뷰파인더는 바로 뭐라는 거야? 이만한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어. 그래서 내가 어디를 봐야 될지, 그쵸? 집중력이라든지, 그리고 뭐야? 내가 딴 데 봤다가도 어디 봐야 될지 바르게 바로 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쵸? 이건 좀 쉽죠. 뷰파인더의 기능. 정답 가볼까요? 손나게 시켜야지. 제목 부분에 유독 약한데 주제랑. 3번 뷰파인더 헬핑 돕는 것. 아이들이 선택된 지역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 너무 괜찮죠? 됐나요? 1번 안 되는 해볼까요? 어떻게 시각적 에이드라는 건 도움을 주는 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움 도구가 제한합니까? 완전 만들지 않나요? 그렇죠? 아이들의 예술적 창의성을 어떻게 제한합니까? 완전 반대야. 이거 무조건 장점밖에 안 나왔습니다. 뷰파인더에 어디를 봐야 될지. 아이들의 시각적 능력을 evaluating, 평가하는 것, 관찰을 통해. 아니죠. 아이들이 어디를 봐야 할지 내가 뷰파인더로 애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으로 낚이면 안 돼요. different perspective라는 건 다양한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뷰파인더는 그 사물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게 아니야. 하나의 관점만 제공합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명확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알겠죠? 5번의 예술교육은 더 말이 안 되고요. 그렇죠? 그 심지어 뭐야? 홀이라는 건 뭘 얘기할까? 그렇지, 전체잖아. 뷰파인더는 전체라는 개념이랑 정반대야. 어디를 봐야 될지 제한된 관점을 제공하는 거잖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제한된 관점을 제공해서 긍정적으로 역할하는 겁니다. 됐어? 자, 14번 갈게요. 31번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다.
끝. 항상 변하고 있다. 늘 변한다. 근데 이거 주제가 좀 까다로워요. 주제는 좀 괜찮지만 글이 좀 까다롭습니다. 봐봐. 자, 우리 세상은요. 기억나? Not A but B. not A but 뭐야? A가 아니라 B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쵸? 우리 세상은 단지 interconnected 연결되어 있는 미안 not A but B 아니죠? not only A but also B네요. 자, 늘 얘기했잖아. not only A but also B에서 중요한 건 B야.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주제가 B라고.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게 주제가 아니라 뭐가 주제인 거야? ever changing이 주제인 거야. 우리의 세상은요. B. 항상 변하고 있다. 근데 뭐야? 우리가 심지어 그거를 인지하지도 못해. 감지하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인 거야. 자, 네가 이 글을 읽는 이 순간조차도 넌 항상 변하고 있고요. 넌 나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뇌 속에 있는 신경망 또한 바로 뭡니까? 너가 각각의 단어를 인식하는 것만큼 어때요? imperceptibly 무슨 뜻인 거야? 그렇지. 인지할 수 없게도 percept는 이제 인식하다, 반응하다, 받아들이는 거야. 인지할 수 없게도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심지어 네가 뭐라고 주목할 만한 어떤 것도 하지 않을 때조차도 변하고 있다는 거야. 니들이 잠만 자고 있어도 키는 크잖아. 그치? 내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다 집어칠 거야. 병원 갔다가 약 먹었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럼 변하지 않나요? 점점 몸이 나아지고 있죠. 심지어 우리가 seemingly 겉보기에는 주목할 만한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조차도 변한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즉 그게 무슨 얘기야? events. 사건은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 바깥에서 우리의 즉시의 주변 환경이 뭐죠? 당장의 주변 환경이라고는 바로 인근에서 바로 나를 둘러싼 인근에서 즉 너의 미래를 너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리고 심지어 너는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요 단어 알아야 되는 거야. 됐어? 나라면 이거 낼 것 같아요. 니네 해석 안 할 것 같은데 왜요? 헷갈려. 이 만약에 모의고사 어려움 이걸 아웃사이드를 이너로 바꾸잖아? 그럼 이거 100% 고른다? 이거 맞다고 생각한다? 너의 내면에서 바뀌고 있어. 왠지 말 될 것 같잖아. 내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아웃사이드입니다. 너의 바로 너를 둘러싼 모든 바깥에서 항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네 인생을 바꿀 만한. 알겠어? 내면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아웃사이드 포인트 잡아주세요. 깨닫지도 못해요. 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어떤 누구도 똑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똑같은 강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for 뭐뭐 때문에라고 알려줬죠. 그리고 그는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우리는 단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닙니다.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변화의 대상이라는 이야기인 거야. 자, 네가 강에 발을 담글 때 너는 그 강을 바꾸고 있는 거야. 됐어? 마지막 부분. 스태틱. 정적인 건 없다고. 이거 정적인 건 뭐야? 전기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건 없습니다. 심지어 마이크로 무슨 뜻이야? 그렇지. 미세한 변화가 쌓인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한 변화들이 쌓인다는 겁니다. 알겠니?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를 너무 구분짓지 마. 너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알겠니? 심지어 너 자신도 변하고 있겠죠. 자, 주제 한번 가볼게요. 경태야 14번의 주제는 5번 안 돼요. 뉴트럴 네트워크. 중립적인 네트워크. 미안. 뉴럴이네요. 신경망의 영향. 신경망의 변화의 영향? 인간 신경망 뭐죠? 해마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만약에 주의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뇌의 어느 부분이 다쳐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게 나오면 저게 정답일 겁니다. 됐어? 신경망의 변화의 효과 뭐에 있어서? 인간의 지각, 인식에 있어서. 2번 너무 중요한 단어죠. 2번 볼까요? 플루이드, 액체, 물 하지 말고요. 얘가 형용사로 쓰면 유동적인, 변화하는, 유동적인이 변화하느냐? 변화하는 현실, 그리고 인간의 영향력의 특징, 본성, 천성, 어디 내에서? 그 안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인간을 둘러싼 모든 것은 그렇지. 봐봐. 현실의 유동적인 본성이랑 특징 똑같아요. 본성이나 특징이나 자연이라고 하지 말고 자연인만 아니면 돼. 현실의 유동적인 특징이라는 건 뭐죠? 현실은요 항상 변화한다는 겁니다. ever changing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그리고 또 뭐죠? 그 안에서, 그 안이 뭐죠? 현실. 항상 변화하는 현실 안에서의 인간의 뭘 얘기하는 거야? 영향력. 됐어? 인간의 영향력. 인간의 영향력이라는 단어 선생님 본 적 없는데요. 왜 본 적 없어요? 유추인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 변화하는 현실 안에서 인간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직접 그 물을 바꾼다고 했잖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이해됐나요? 그게 이 얘기잖아. 네가 강물 속에 발을 담글 때 너는 그 강물을 바꾼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도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 알겠니?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나도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됐죠? 심지어 너가 그걸 깨닫지도 못한대요.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너무 좋은 개념이었네요.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하고 잠깐만 쉽시다. 15번 가볼게요. 에이 뭐 이거는 뭐 여러 공간을 보니까 하는 게 좋아 나빠? 좋다. 좋아. 무조건 좋아. 나쁜 점 하나도 안 나왔어. 이랬니? 전혀 뭐 나쁜 점 안 나. 이게 나오겠나 싶지만 어쨌든 좀 빠르게 할게요. 꼭 똑같은 장소에 항상 공부하니? 하지마. don't. 하지마. 끝났어. 여기부터 주제야. 하지마. 자, 만약 네가 여러 장소에서 공부하잖아? 좋은 점 나올 거야. 그것은 도와줍니다. 창의 뭐야? 뭐 하는 거? 다양성을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여기 투생했다고 했다 얘들아. 그리고 그런 풍부한 경험은 강화합니다. 네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강화합니다. 선포관이라고 했죠. 자, 몇 명의 대학생들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이 숙제를 여러 장소에서 하고 있어. 어디보다? 똑같은 좋아하는 구석탱이보다. 됐니? 라고 말했대요. 선생님, 저 봤어요. 컴마 대은 없어서 이거 틀렸어요. 이거 가만 안 둬. 이거 형용사다. 알겠니? 그 행동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거 관계대명사 아니야 얘들아. 요거 부사절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가 나올 수가 없어. 부사절이 나왔는데 얘가 또 접속하면 어떻게 해? 웬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야. 그럼 얘는 주절이잖아. 접속사 필요 없으니까 형용사입니다. 그 습관, 그 행동. 됐니? 여러 장소에서 공부를 하는 그 행동은요 영향을 미쳐. 연구에, 학습에 관한 연구에. 다양한 실험은 발견해왔습니다. 뭐라고? that 이하라고 발견했다. 이거 what으로 바꾸면 안 돼. 왜 what으로 바꾸면 안 돼? 대절의 주어가 컴마 빼고 여기 있다. 뒷문장 완전해. 알겠니? 가운데 if절은 부사절이야. 만약 학습자들이 단지 적어도 2개의 다른 장소에서 공부한다면 대절 뭘 발견했냐? 그들은 그 학습 자료를, 메러리얼은 물질이지만 여기서 학습 자료입니다. 학습 자료를요 더 잘 떠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 그러한 실험의 첫 번째 중 하나, 2명의 다양한 집단이 연구를 했는데 단어의 목록을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어떤 학생들은요 똑같은 방에 2번 들어왔고요. 반면에 그들의 상대방은요 보냈다 똑같은 양의 시간을 과거분사. 그렇지. 2개의 위치 사이에 나누어진 과거분사 시간의 양을 보냈습니다. 웬 다음에 주어와 비동사 생략돼 있잖아. 물어봐 짐을 당했을 때, 요청 받았을 때, 뭐 떠올리라고 많은 단어. 미안. 자, 요청 받았을 때 가능하나 많은 단어를 as, possible은 가능하느냐, 목록에는 많은 단어를 many 단어니까 those who 뭐만 사람들이야 had moved 대과거. 그렇지. 여기까지가 관계절이야 얘들아. 요렇게 꾸며주는 거야. 얘가 동사, 얘가 주어다. 어떤 사람들이야? 이리저리 움직였던 사람들은요 did far better 훨씬 더 잘했다. 비교급 강조 표현. 그래서 다양성이 풍부한 연상을 만들고요. 심지어 뭐 할 때 이러한 연상이 형성될 때, 배경으로 형성될 때도 그렇고요. 여기 와. 됐어?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바깥인 배경으로 형성될 때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공부하는 건 영어 공부인데 뒤에 배경이 바뀌더라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니? 이렇게 친 이유가 바로 뭡니까? 어법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법 반드시 알아두세요. 알았죠? 이 문제 어법 너무 좋아. 됐어? 자, 뭐 다 떠나서 이 글의 주제는 바로 뭘까요? 서준아, 주제 뭘까요? 장소 바꾸자는 거잖아. 좋잖아. 그렇지. 5번. 뭐더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 긍정적인 효과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또 뭐 마음에 들어? 다양한 장소. 너무 좋죠. 뭐에 있어서? memory, 기억의 retention. 그렇지. 회복, 회상. 너무 좋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깐 쉬었다가 들어갈게요.